저자 소개. 슈테판 클라인. 1965년 독일 뮌헨 출생. 뮌헨 대학교에서 철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슈피겔에서 과학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1988년 게오르크 폰 홀츠브링크 학술 저널리즘 상을 받았다. 대표작 행복의 공식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우연의 법칙은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이 선정한 2007년 최고의 과학 서적으로 뽑혔다. 출간할 때마다 화제가 되었던 그의 저서들은 전 세계 2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가위에 눌리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선잠에 들었을 때 보는 광경은 매우 흐릿해서 아예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은 선잠 광경을 체험한다. 깨어있음과 잠의 단순한 이항 대립은 우리 의식의 다양한 가능성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정신이 100% 온전한 경우도 완전히 나간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선잠 체험이 시각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자주 목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나의 양심을 향해 말하거나 그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들렸다. 선잠 중에는 신체 감각도 변화를 겪는다. 처음 내 몸 전체가 일그러지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나는 더러 겁이 났다. 멀쩡한 의식으로 내 몸이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다. 2010년에야 프랑스 신경생리학자 미셸 마냉이 우리가 잠들 때 일어나는 과정을 밝혀냈다. 잠들기를 관장하는 뇌 구조물은 정확히 머리의 중심부에 위치한 시상이다. 눈, 귀, 혀, 피부에서 오는 신호를 대뇌 중추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시상의 역할이다. 시상이 닫히면 감각이 사라진다. 이런 일은 매일 밤 일어난다. 오랫동안 뇌과학자들은 잠들 때 시상과 대뇌 피질이 협조하여 중추신경계 전체를 한꺼번에 휴지 상태로 전환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만행이 발견한 것은 대뇌 피질과 의식이 아직 깨어 있을 때 시상이 먼저 모두를 전환함으로써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이다. 깊은 밤 주택가의 조명이 제각각 꺼지듯이 몇몇 대뇌 구역은 1분 더 활동하고 다른 구역은 평균 10분, 또 다른 구역은 무려 반 시간 더 활동한다. 이 추가 활동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다. 잠들 때 자주 선잠 광경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경험을 거의 겪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 차이 때문이다. 잠들 때 우리의 자아는 대뇌에 거점을 두고 시상을 비롯한 여러 원시적인 뇌 구역과 작별하는 과정을 관찰한다. 이런 비동시성이 선잠 상태에서 기괴한 신체 경험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수면 중에 시상과 그 아래의 기저핵은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기 때문에 잠든 동안 우리는 때때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수면의 나중 단계에서 깨어있는 의식이 사라졌을 때 완전한 마비 상태가 발생한다. 하지만 제어 기능이 오작동할 경우 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팔다리가 마비된 것을 알아챈다. 나는 어린 시절 잠들 때 이런 일을 겪었지만 때로는 성인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 당시 나는 그 무서운 수면 마비가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몰랐다. 근육이 마비되지 않으면 꿈꾸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해치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더라면 아마도 두려움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선잠 광경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보는 선잠 광경도 달라졌다. 나는 아직도 함부르크라는 외침을 기억한다. 내가 20여 년 전 선잠에 들었을 때 한 목소리가 그렇게 외쳤다. 당시 나는 뮌헨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3년 뒤에 함부르크가 내 삶의 중심이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때때로 나는 예언적인 순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꿈꾸는 사람들의 원초적 본능. 렘수면 행동장애. 1982년 미국 의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장애를 발견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남성이 그런 수면행동장애를 자주 겪는다. 원인은 특정한 뇌세포의 퇴화인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환자가 몇 년 뒤에는 파킨슨 병이나 특정한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다. 칼 포프의 렘수면 행동장애는 1979년 발병했는데 당시 그 병은 아직 연구된 바가 없었다.
33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칼의 아내는 어느 새벽 자다가 갑자기 휘두르는 남편의 폭력에 어리둥절했다. 이후 9년 동안 매일 밤 꿈을 꾸며 고함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칼의 발작으로 부부의 침실은 폐허로 변했다. 어떤 의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몇 년 뒤 아내는 한수면 클리닉에서 유사한 환자를 치료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데려갔고 의사들은 안정제를 처방했다. 망가진 근육마비 메커니즘을 복구할 수는 없었지만 안정제는 흥분도를 대폭 낮춰 그가 고요한 꿈을 꾸도록 만들었다. 그때 이후 과학자들은 꿈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환자의 사례를 수백 건 수집했다. 렘 수면 행동장애 환자는 수면 중에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장면을 경험한다. 증상이 극적일 때 환자들은 주의를 미친 듯이 후려친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나중에 그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설명은 침입자나 괴물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곱비 풀린 꿈은 밤마다 우리를 시간여행으로 이끈다. 미국 신경생리학자 자크 판크셉은 렘 수면 중에는 본능적 반응과 원초적 동작이 관건인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몇백만 년 전에 초원에서 생존을 위해 달리고 싸우고 사냥하던 우리 조상처럼 말이다. 공포와 공격성으로 가득 찬 당황스러운 꿈을 꾸고 나면 흔히 그 꿈을 우리의 인생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려 든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꿈은 훨씬 먼 과거에서 유래한 흥분을 반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렘 수면 중에 강렬한 꿈을 꾸는 인간은 자신을 자연이나 동물로 여긴다. 삶을 평온하게 꾸려가면서 매일 책상 앞에 앉는 사람도 밤에는 때때로 사냥감을 뒤쫓아 달리는 꿈, 두들겨 패는 꿈 혹은 치명적인 심연으로 추락하는 꿈을 꾼다. 꿈은 늘 우리를 원시적인 과거로 다시 데려간다. 칼 포프가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졌을 때 부상당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파와 벽 사이로 기어들어가는 것을 본 그의 아내는 아마도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았을 것이다. 프로이트도 놓친 꿈의 해석. 잠든 채로 살인하다. 1987년 케네스 파크스라는 젊은이가 친부모처럼 따랐던 장모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 묻은 손에 흉기를 들고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온 남자는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울먹였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만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데다가 정작 본인은 살해 과정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고 깊은 잠에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렘 수면 행동장애 환자처럼 자연스러운 수면 마비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대다수는 꿈을 꾸면서 얼마든지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때 환자의 동반자는 거침없는 폭력을 당한다. 그러나 자다가 장모를 죽인 파크스가 사건 당일 새벽에 한 행동은 원초적인 폭력 그 이상이었다. 그는 자동차를 몰았고 밤거리에서 길을 옳게 선택했으며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그의 이성은 이런 복잡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잠든 상태라면 그의 그런 행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사 결과 파크스가 예전부터 몽유병자였고 그의 집안에 몽유병 내력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신과 의사들은 파크스가 잠든 채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즉 무의식 상태에서 그런 복잡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체 왜 의식을 지닌 것일까? 당신이 잠든 사이 좀비들이 살아난다. 우리는 일상에서 정신을 딴 데 팔면서도 할 일을 잘 처리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 전화하면서 장난삼아 메모지에 그림을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대답한다. 자동차를 몰고 달리면서 생각에 깊이 빠져들면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이동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 모든 행동 각각은 수많은 작은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경우는 없다. 그 단계는 자아의 개입 없이 수행되고 그러한 자동적인 과정이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DNA 공동 발견자인 프랜시스 크릭은 그런 자동적인 과정을 뇌 속의 좀비에 비유하여 공포영화 속 영혼 없는 좀비처럼 의식의 개입 없이 복잡한 일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크릭의 상상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 속에 그런 좀비가 때로 거주하면서 각자 특정한 과제를 수행한다.
몇몇 좀비들은 색깔을 알아보고 다른 좀비들은 냄새를 구별한다. 자동차 앞으로 아이가 뛰어들면 운전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깨닫기도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런 자동적인 숙련 행동을 할 수 없다면 거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이 몹시 버겁게 다가올 것이다. 좀비들은 의식의 짐을 덜어줄 뿐더러 굼뜬 이성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과제를 해결한다. 더구나 사람들의 공동생활은 무의식적 프로그램이 없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미소에 곧바로 반응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목소리에서 즉각 알아채는 것도 무의식적 프로그램 덕분이다. 무의식의 정체와 충동 프로그램.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이 무의식의 본질적 성분이라고 주장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른다면 파크스의 범행을 억압된 공격성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그를 범행으로 이끌었다거나 그가 다른 사람에게 품은 원한을 장모에게 대신 행동했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런 증오의 단서는 전혀 없었다. 심리학자들은 파크스의 전력에서 그의 범행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는 프로이트보다 무의식을 더 광범위하게 이해한다. 우리의 무의식적 충동은 1차적으로 자동적인 행동 습관이지 억압된 감정이 아니다. 이 충동 프로그램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야 더 빠르고 우수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추측하건대 파크스의 장모는 수상한 소음에 깜짝 놀라 침입자에게 접근했고 잠든 채 방문한 파크스는 장모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주저없이 공격했을 것이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기록된 범위 안에서 몽유병자의 폭행은 사실상 모두 이런 패턴으로 일어난다. 좀비들, 즉 무의식적 충동은 프로그램을 수행할 뿐이다. 현재에만 입각하여 행동하며 결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의식적 저울질은 좀비들의 자동적 개입보다는 느리지만 우리를 성급한 반응에 끔찍한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몽유병자들은 좀비들이 통제 없이 깨어나는 상태에 처한다. 연구에 따르면 몽유병자들은 의식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구역이 숙면 상태와 마찬가지로 꺼져 있었다. 그러나 신체 운동과 자동적인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특정 회로는 더 활발하게 작동했다. 우리는 가상 세계라서 안전한 우리의 꿈속에서만 악령을 체험한다. 하지만 몽유병자처럼 통제 기능이 망가지면 그 악령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1988년 5월 25일 법정은 파크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정에서 드러나는 꿈의 의미. 성인의 80%가 꾸는 꿈. 세계적으로 80%의 성인이 꿈에서 추격전, 섹스, 낭패,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 경험을 한다. 이는 공포, 쾌락, 부끄러움, 짜증 등 강한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현실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나 일생일대의 낭패를 경험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작가인 나는 글쓰기와 관련된 꿈은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며 대신 약속 시간에 늦어 쩔쩔매는 꿈을 자주 꾼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르는 꿈이 빈번하게 나온다. 나의 인생사는 내가 꿈에서 시험 공포에 시달리는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꿈을 해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험은 상징에 불과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추측한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도 모든 꿈의 배후에 억압된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암호화된 채로 나타난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학창시절 최고 우등생이었는데도 역시나 시험을 다시 치르는 꿈을 지긋지긋하게 꿨다. 프로이트는 그 꿈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욕망을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성적 행위로 받은 처벌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기억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의 모든 꿈 해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프로이트도 그것을 증명하지는 않았다. 꿈이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막연한 사변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현대 신경과학은 감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다. 감정은 뇌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진화 과정에서 나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감정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감정의 참된 기원을 모르는 채로 생활한다. 우리는 감정적 현실을 구성하고 그 원인을 환경으로 돌린다. 화가 나면 누군가가 자신을 박대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고
기분이 좋으면 어떤 성취나 친절한 사람과의 만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꿈을 회상할 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 꿈속의 유령이 공포를 유발했고 반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짜릿한 느낌 덕분에 기분이 좋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으로 여기는 것의 대부분은 머릿속에서 발생한다.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가을 햇살이 큰 기쁨을 주는 것도 우리가 애당초 기분이 좋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감정에 대해 보여주는 가장 손쉽고 고전적인 실험이 있다.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에게 은밀히 아드레날린 용액을 주사했다. 그 호르몬은 피실험자들의 혈압과 맥박수를 높였다. 그러자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연구진에게 격분했기 때문에 그런 신체적 흥분이 일어난 것이라고 즉각 판단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외부 사건이 감정을 일으킨다. 문제는 아드레날린 실험처럼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올바로 알아채느냐 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에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발생한다. 어떤 이유든 우리가 먼저 기쁨이나 공포에 처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뇌가 적절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꿈을 지배하는 것은 사건의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논리일 것이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닌다면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고 반대로 황량한 풍경이 나타난다면 침울함을 느끼는 탓이다. 시험 꿈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어쩌면 시험 그 자체가 아니라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불안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불안하니까 꿈을 꾼다. 콜리지와 마케에 따르면 꿈의 진정한 주체는 감정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아무리 독특하고 인상적이더라도 고유한 의미가 없다. 환영에 불과한 꿈속 이미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숙고하는 것은 어쩌면 쓸모없는 짓이다. 꿈속의 섬뜩한 형상은 단지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표현이다. 이를 입증하는 인상적 증거가 2001년 9월 11일 테러 직후 수행한 연구에서 발견되었다. 조사에 응한 모든 사람들은 9.11 테러 이전과 이후 몇 주 동안 꾼 꿈 880건을 보고했다. 거주지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맨해튼에 사는 사람이나 테러에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9.11 테러는 피조사자들의 꿈을 바꿔놓았다. 꿈속 이미지는 비행기나 고층 빌딩 등 9.11과 관련된 장면이 아닌 오히려 다른 섬뜩한 장면이었다. 맹수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등장했고 1m 길이의 스패너 같은 기이한 것이 나타나 꿈꾸는 사람을 겁먹게 했다. 그러나 이 시각적 이미지는 납치당한 제트기나 광적인 무슬림 또는 오사마 빈 라덴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꿈꾸는 사람 내면의 압박감과 불안함의 표현이었다. 기분에 맞는 기억 호출하기. 꿈꾸는 뇌는 모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에 어울리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교묘한 이야기꾼과 비슷하다. 꿈속의 기분은 낮에도 우리를 따라다닌다. 쾌적한 꿈을 꾸면 아침에 세상을 우호적으로 보고 불길한 꿈은 음울한 기분과 더 확실하게 연계되는 것처럼 꿈은 자신의 기분이 바뀐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곤 한다. 거꾸로 낮의 감정이 꿈속으로 스며들기도 한다. 오타와 대학교 드 코니크의 실험은 잠들기 직전에 즐거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꿈속에서 더 안락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흔히 의식되지 않는 그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 꿈속에서 어떤 기억을 떠올릴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낮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 밑바닥의 불쾌감이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다시 치르는 꿈을 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글의 출판이 임박했을 때 시험 꿈을 유난히 자주 꾼다.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꿈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거의 접근하지 못하는 기억의 영역을 열어주기도 한다. 과거는 단지 재료를 제공할 뿐이며 꿈을 설명하는 열쇠는 현재다. 감정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다. 그렇기에 꿈속 장면의 상징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꿈 시험의 배후에는 억압된 유년기의 트라우마가 숨어있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불안이 자신과 어울리는 기억을 불러낸 것일 뿐이다. 꿈을 통해 자신을 더 알고 싶다면 꿈은 당신의 삶의 목표까지 알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도모프는 모르는 사람의 꿈 기록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이력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랐다. 가명이 바브 샌더스인 미국인 중년 여성은 1976년부터 1997년까지 자신의 꿈 기록을 무려 3082건이나 도모프의 연구에 제공했다. 도모프와 조수들은 1년 동안 바브 샌더스의 꿈 보고를 컴퓨터에 입력해 모든 등장인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반복되는 꿈 장면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보고된 꿈들 중 상당 부분은 혼란스럽고 무의미한 듯 했지만 3000여 번의 꿈에서 바브 샌더스의 성격과 삶을 차츰 예상할 수 있었다. 그녀의 꿈 보고에 등장한 인물의 수는 다른 여성의 꿈보다 더 많았다. 도모프는 이 사실에서 샌더스가 낮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추측했다. 그녀는 친절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상당히 많은 꿈 속에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퇴짜를 놓았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거의 10번에 한 번 꼴로 어머니를 보았고 거의 항상 어머니와 싸웠다. 샌더스의 둘째 딸이 등장하는 꿈은 어머니 꿈 못지않게 잦았고 동반된 감정은 더 강렬했다. 마지막으로 극장에 관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샌더스는 여배우나 연출자 또는 극작가로 등장했고 관객의 박수를 몹시 갈망했다. 따라서 도모프는 그녀가 불타는 명예욕의 소유자라고 짐작했다. 연구진은 이런 가설을 정리하고 나서 샌더스와 그의 친구 4명에게 대담을 요청했다. 그리고 가설 중 다수가 옳았음을 발견했다. 도모프는 다른 사람들의 꿈일기를 자료로 삼아 다시 예측을 시도했고 거듭 옳은 결과를 내놓았다. 그의 연구 결과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꿈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시 신경생물학 실험실을 지배한 견해는 꿈속 장면은 우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꿈꾸는 당사자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꿈 해석 학파들도 도모프가 도달한 예측의 정확도를 설명할 수 없었다. 따지고 보면 도모프는 꿈을 전혀 해석하지 않았다. 그는 꿈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프로이트의 악몽. 이르마의 주사기. 모든 꿈 해석의 방법은 꿈이 암호화되어 있으며 우선 번역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명시적인 꿈 안에 숨은 꿈이 있고 참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꿈속 장면이 연상시키는 것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 방법을 먼저 자신의 꿈 하나에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그 성취를 또한 자랑스럽게 여겼다. 다음은 프로이트가 성공적으로 분석했다는 자신의 꿈 내용이다. 꿈속에서 프로이트는 치료 중이던 이르마라는 여자 환자가 자신의 처방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그녀는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끊임없이 통증을 호소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어떤 유기적 질환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깜짝 놀라 그녀의 인두를 살펴보았다. 그녀 입속에 노란 반점 하나가 보이고 비갑개에는 희끄무리한 딱지가 앉았다. 한 의사가 다가와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감염입니다. 우리는 감염의 원인도 알아요. 아마도 주사기가 오염되었던 것 같군요. 그러고 보니 프로이트와 친한 동료 하나가 얼마 전에 부주의로 이로마를 감염시킨 일이 있었다. 이로마의 주사라고 스스로 명명한 이 꿈을 꾸고 나서 프로이트는 꿈에 대한 생각을 문서로 정리했다. 의료과실은 그에게도 떨칠 수 없는 불안 요소이고 오염된 주사기는 자신의 장비가 얼마나 청결한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마무리로 프로이트는 이 꿈에 대해 놀랄 만큼 단순한 해석을 제시했다. 이르마의 감염에 관한 꿈의 핵심은 이르마의 고통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자신의 욕망이다. 그리하여 그는 꿈이 아무리 암호화되었다 하더라도 의미를 가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은 1899년 초에 출판된 꿈의 해석에 실려 있으며 책 전체의 논쟁을 떠받친다. 오늘날 프로이트 연구자들은 이르마가 여권론자 엠마 에크슈타인과 닮았다는 것에 이론이 없다. 엠마는 원인 모를 보행 장애와 경미한 우울증으로 정신분석을 받았는데 프로이트의 편지들은 이 치료가 파국에 이르렀음을 알려준다. 프로이트는 엠마를 친구이자 이비인후과 의사인 비렐름 폴리스에게 소개했고
폴리스는 코 반사 신경증으로 진단하고 그녀의 코를 수술했다. 그 결과 엠마는 감염과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처음에 엠마가 히스테리에 걸렸다고 판단했던 프로이트는 그녀의 고통 호소가 줄어들지 않자 비로소 여러 외과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외과 의사가 엠마의 코를 진찰했고 매우 신속하게 비강에서 좋기 50cm 길이의 가재를 끄집어냈다. 프로이트의 친구 폴리스가 수술 도중에 가재를 깜빡 잊고 방치한 것이다. 다음 순간 심한 출혈이 일어났고 엠마는 창백해졌다. 프로이트는 이르마라는 가명으로 지칭된 엠마의 고통이 감염이라는 유기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간과했다. 증상의 발원지는 비강이었다. 이 사연을 아는 사람이라면 프로이트의 꿈에서 도대체 무엇이 암호화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로이트는 이르마의 주사 꿈에서 자신의 괴로운 기억을 아무 변형 없이 다시 체험한 것이다. 정신 분석에서 가장 유명한 이 꿈은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 번 꾼 꿈은 해석하지 마라. 윌리엄 도모프는 애당초 바브 샌더스의 꿈에서 숨은 메시지를 탐색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괴한 꿈속 장면을 모두 해석할 수 없음을 받아들였고 대신 노출된 내용만 분석했다. 꿈 내용의 반복은 한 인생의 특정한 요소를 드러낸다. 반면 개별적인 꿈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미미하다. 우리의 꿈속 체험은 전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의미는 신속하게 밝혀지지 않을 뿐이다. 도모프가 바브 샌더스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도모프는 꿈을 통해 그녀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런 그녀가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다. 그녀의 꿈 3,000여 건 중에 어느 곳에서도 그녀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없었다. 헬렌 켈러가 꿈속에서 보고 들었던 것처럼 바브 샌더스도 꿈속에서 걸어다녔다. 꿈은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또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바브 샌더스의 꿈에 등장하는 그녀의 전남편은 우리의 꿈이 삶의 변화에 얼마나 느리게 적응하는지 보여준다. 그녀가 꿈일기를 쓰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이혼한 뒤였다. 하지만 남편이 나오는 꿈은 수십 년째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다. 심지어 사망한 뒤에도 남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은 그녀의 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나 때때로 오래전에 극복했다고 여긴 먼 과거의 갈등을 꿈속에서 대면하는 일을 경험한다. 꿈은 과거 유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 과거의 유령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령은 꿈속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날 때가 많다. 꿈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에피소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꿈속 경험은 여러 번 반복될 때 비로소 중요해진다. 꿈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직 전체적으로. 또한 참을성 있게 조망할 때만 꿈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꿈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20세기 일부 뇌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꿈을 무의미하다고 여긴 반면 정신분석 옹호자들은 꿈을 억압된 욕망의 표현으로 설명했다. 꿈이 미래를 위한 훈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20세기의 양대 견해 중 어느 쪽에도 맞지 않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바로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꿈꾸면서 학습한다. 피아니스트들은 세 곡을 연습할 때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블라디미르 호르비츠는 거장다운 연주를 위해 피아노의 손가락 놀림을 꿈속에서도 시험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2005년 미국 뇌과학자 매튜 워커는 수면이 숙련도 학습장애 구실을 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연습한 후 잠을 자면 낮잠을 자더라도 운동을 담당하는 중추에서 뇌세포 간 연결이 강화된다. 하룻밤 자고 나면 피실험자들은 복잡한 동작을 더 쉽게 기억해내고 패턴을 더 빠르게 알아채며 어제 저녁에 학습한 단어를 더 유창하게 낭송한다. 따로 애쓰지 않아도 잠든 뇌가 반복 훈련을 한 덕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누구나 잠을 부족하게 잔 다음 날 기억이 지워진 것처럼 느껴져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잠을 보충하고 나면 그 느낌은 말끔히 사라진다.
여러 실험에서 수면 박탈이 건강한 사람까지 일시적인 기억상실증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스틱 골드는 컴퓨터 게임을 이용한 미로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들은 화면을 보면서 미로 찾기를 학습한 다음 낮잠을 잤다. 그들이 숙면하는 동안 해마가 점화했고 과반수는 깨어난 뒤에 미로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면 중의 연습이 발휘한 효과였다. 미로에 관한 꿈을 꾼 피실험자들은 다음번 미로 찾기 시도에서 꿈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잠들지 못한 피실험자들보다 10배 빠르게 목표에 도달했다. 꿈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내다본다. 기억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과거의 배경 속에서 미래의 과제를 숙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빠져나오는 법. 꿈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서운 꿈을 꾸거나 깨어나는 것을 일상적인 수면장애로 생각한다. 다행히도 악몽은 어린 시절에 가장 흔하고 강렬하며 나이를 먹을수록 드물게 꾸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괴롭더라도 무서운 꿈을 그냥 골칫거리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전 경험이 있는 군인들은 끔찍할 정도로 실감나는 악몽을 마치 영화 보듯 체험한다. 그 악몽은 수십 년 뒤에도 당사자를 다시 전쟁터로 데려간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꿈은 더욱 끔찍하게 느껴진다. 한 유대인은 40년 동안 매일 자신의 혈통이 들통날까 걱정하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항상 이웃에게 붙잡혀 게슈타포에 넘겨지는 것으로 끝났다. 정신과 의사 어니스트 하르트만은 심한 정신적 외상을 당한 사람을 진료하며 그런 꿈 수천 건을 수집했다. 그는 악몽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환자가 끔찍한 경험을 차츰 극복함에 따라 꿈이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했다. 하르트만은 똑같은 세 단계를 거듭 관찰했다. 처음에 피해자는 꿈속에서 끔찍한 장면을 현실과 유사하게 마치 그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한 영화처럼 체험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꿈속 장면은 점점 더 환상적으로 변했지만 괴로운 공포와 경악 또는 수치의 느낌은 계속되었다. 그 다음 감정이 잦아들고 꿈은 일상화되었다. 즉 끔찍함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놀랄 만큼 자주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하르트만의 조사 결과 모든 성인의 절반 이상이 신체적 공격, 강간, 멸시, 유년기의 학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그런 성인 중 4분의 3 이상은 영속적인 피해 없이 외상성 경험을 극복했다. 베트남전에 참가해야 했던 미군의 3분의 2는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을 입지 않았다. 폭력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 기억은 둔감해질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끔찍한 체험을 아는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과 끔찍한 체험에 절망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괴로운 체험에서 벗어나려면 기괴한 꿈들이 필수적이다. 프로이트는 초현실적인 꿈의 배후에 영혼의 병이 숨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악몽은 정반대다. 악몽이 현실적일수록 영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 악몽이 오래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우며 강한 감정을 동반한 꿈은 건강이 회복 중임을 알려주는 좋은 조짐이다. 악몽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신경심리학자들은 감정의 학습과 탈학습을 이야기한다. 경험이 감정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사라지게도 한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화상 경험이 불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는 한편 현실화되지 않는 위협이 반복되면 공포는 사라진다. 기억과 감정이 분리되는 과정은 뇌가 수면 중에 감정과 장면 기억을 구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꿈꾸는 동안 특정 사건과 결부된 분노, 공포 또는 슬픔이 소거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 매튜 워커는 감정, 기억 구분 처리 과정이 특정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와 관련 있다고 보았다. 렘 수면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깨어있을 때보다 낮아진다. 워커는 꿈이 면담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꿈을 꾸면서 너무 큰 감정적 흥분에 빠지지 않고 괴로운 기억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고전적인 행동 치료에서 환자가 거미에 대한 기억을 극복하고자 할 때
치료사는 처음에는 거미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어서 플라스틱 거미 모형을 보여준 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거미와 대면시킨다. 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원인에 접근한다. 공포의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꿈이라는 가상 세계에서 그 원인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지작거린다. 악몽을 꾸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이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부정적 감정은 잊히지 않고 강화된다. 마치 치료사가 처음부터 진짜 거미를 손에 올려놓아 거미 공포증을 더 심화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최악의 경우 반복되는 꿈이 기억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덧나게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프라조신이라는 약을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차단되어 차츰 기억과 분리된다. 꿈이 다시 재고시를 한다는 것이다. 매튜 워커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 있지만 최종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꿈을 준비해라. 10년 전부터 놀랄 만큼 간단한 방법 하나가 효과를 인정받아왔다. 악몽을 꾸는 환자는 우선 꿈속에서 체험하는 바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공포의 이미지들과 대면해야 한다. 그 목적은 악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견딜 만한 이미지들로 대체하는 것이다. 환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공포 영화에 새로운 긍정적 변화를 가미해야 한다. 환자의 꿈속 자아는 공포에 휩싸여 얼어붙는 대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공황에 빠져 달아나는 대신 추격자를 향해 몸을 돌려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는 낮에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한다. 이 치료법을 상상 예행 연습 치료라고 한다. 악몽의 기억이 다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는 사전에 긴장 완화 기술을 훈련한다. 이 치료를 받으면 몇 주 안에 악몽이 시작되자마자 자동적으로 새로운 장면이 꿈속에 삽입될 정도로 익숙해진다. 이렇게 새로운 꿈 장면을 연습하는 치료법은 오늘날 반복적인 악몽에 시달리는 모든 환자에게 첫 번째 선택지로 통한다. 카프카는 꿈을 해석하지 않았다. 프란츠 카프카는 꿈꾸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를 일기와 편지를 통해 60편 넘게 기록으로 남겼다. 그의 꿈은 다양하고 다채로웠으며 실제로 카프카의 작품은 그의 꿈을 배제하고서는 상상할 수 없다. 카프카는 자신의 문학을 내면적 삶의 표현으로 여기며 꿈이 끔찍한 진실을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준다고 확신했다. 카프카만큼 깨어있음과 꿈 사이의 세계를 열심히 연구하고 작품에 반영한 인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카프카는 자신의 꿈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아는 내면의 움직임을 솔직하게 서술했다. 카프카는 다른 극소수의 예술가들처럼 꿈의 보편적 논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의 말을 걸어온다. 놀라운 점은 카프카가 자신의 꿈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프카의 시대에는 프로이트와 그의 최신 정신분석이 모든 사람의 이야깃거리였다. 자신의 꿈을 대다수의 동시대인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연구한 카프카는 꿈의 이미지를 심리학의 추상적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참된 알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했다. 사건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데 해석은 그 직접성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그는 해석을 거부했다. 카프카는 꿈은 그 자체로 영혼의 언어이기에 번역이 필요 없다고 믿었으며 꿈 세계와 깨어있는 세계 사이에는 확고한 경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꿈속에서 본다고 믿는다. 시각장애인이 꿈을 꾼다는 것. 수면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모든 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점을 확고하게 입증한다. 실제로 꿈속에서 소리를 듣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어떤 대상과 접촉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꿈속에서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았다고 보고하는 피실험자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며 신체적 통증을 느꼈다는 피실험자는 그보다 더 드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무렵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눈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꿈의 내용이 거의 없어진다. 따라서 맹인은 만 5살이 지나서 실명하고 이전 기억에 충분히 많은 광경을 저장한 경우에만 제대로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헤더 베르톨러와 테레사 파이바는 이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했다.
포르투갈 수면의학자인 이 두 사람은 선천성 맹인 남자 10명을 실험실에서 재우면서 거듭 깨워 그들이 무엇을 체험했는지 물었다. 거의 모든 사례에서 맹인들은 꿈속 광경을 묘사했다. 그들의 보고에서 시각적 꿈의 빈도는 비장애인의 보고와 똑같았다. 베르톨로와 파이바는 실험 결과를 독립적인 평가자들에게 제시했다. 피실험자들이 맹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전문 평가자들은 맹인의 보고와 비맹인의 보고를 구별하지 못했다. 시력이 정상인 피실험자의 뇌파와 마찬가지로 맹인들의 뇌파도 그들이 꿈속에서 광경을 본다는 것을 시사했다. 맹인들은 심지어 꿈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약간 엉성하긴 했지만 물질, 풍경, 사람들을 종이에 그렸다. 이번에도 평가자들은 비맹인의 그림과 맹인의 그림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 단지 맹인들은 사람을 그릴 때 종이의 왼편에 그리거나 귀를 그려넣는 경우가 많았다. 한 피실험자는 자결하는 태양, 돛담배, 야자나무가 있는 섬을 그렸다. 그 이미지는 기억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었다. 피실험자들은 선천성 맹인이었기 때문에 야자나무나 태양을 본 적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어떻게 머릿속에 도달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아는 대로 본다. 대뇌의 시각 시스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1차 시각 피질, 다른 부분은 연합구역들. 1차 시각 피질은 눈에서 온 신호를 수용하고 거르고 망막에 맺힌 모양과 색깔이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1차 시각 피질은 예비 작업만 담당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훨씬 더 큰 연합구역들로 전달한다. 우리가 체험하는 그림은 연합구역들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연합구역들과 눈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합구역들은 1차 시각 피질의 신호만 처리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연합구역들이 1차 시각 피질에서 유래한 미가공 정보를 능숙하게 조립한 결과로 그림이 발생한다고 여겼다. 연합구역들이 마치 화가처럼 선, 면, 색깔을 일일이 그려서 작품을 제작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은 틀렸다. 그림은 이미 존재한다. 연합구역들의 작업 방식은 이미 있는 재료를 훑어보고 적당한 것을 고르고 새롭게 조립하고 변형하는 콜라주 작가와 유사하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본다. 안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안경테를 바꾸고 친구들 앞에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 금속테 대신 뿔테로 바뀐 걸 못 볼 리가 없는데도 친구들은 반응이 없다. 새 안경테가 어떠냐고 물으면 그제야 알아챈다. 친구들의 눈은 새 안경테를 보지만 그 정보는 그들의 의식에 도달하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이 현상을 일컬어 변화맹이라고 한다. 당신의 눈이 제공하는 새 그림 대신 기억 속의 옛 그림을 본다. 우리가 꿈을 꿀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유사하다. 수면 중에는 눈뿐 아니라 1차 시각 피질도 작동을 멈춘다. 그러나 콜라주를 제작하고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연합구역들은 계속 작동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꿈속에서 본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은 회상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회상이 그림을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맹인들은 눈이나 1차 시각 피질만 손상되고 연합구역들은 재고시를 하는 상태이다. 그러니 시각적 표상과 공간적 표상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상상력은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사물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도 제 기능을 한다. 연합구역들은 현재의 감각과 시각적 회상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지식을 원천으로 내면적인 그림을 산출한다. 맹인에게 시각 지각과 시각적 회상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지식만을 원천으로 표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맹인이 타인의 설명을 통해 지식을 얻으면 연합구역들은 이를 일종의 내면적 그림으로 번역한다. 또한 유독 맹인들만 낮에 허용하지 않는 경험을 수면 중에 겪는 것은 아니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상실한 헬렌 켈러 역시 꿈속에서 소리를 들었다. 다른 농인들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보고했다. 프랑크푸르트의 심리학자 우르술라 포스는 선천성 농인들의 꿈을 수집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꿈 보고의 49%에서 소리가 언급된다. 비장애인의 꿈 보고와 똑같은 비율이다.
보고를 제출한 농인들은 꿈속에서 독일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나 음악, 폭발음을 들었다고 느꼈다. 또 전체 꿈의 43%에서는 농인 자신이 말을 했다. 한 여성 응답자는 꿈속에서 합창 단원이 되어 노래한 것을 기억한다고 보고했다. 놀라운 점은 그런 꿈을 꿀 때 농인들은 자신의 장애를 더없이 분명하게 인식했다. 꿈에서 본 듯한 느낌의 실체. 우리는 표상과 감각 지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표상은 우리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반면 감각 지각은 외부 세계의 겉모습을 본떠서 나타낸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느끼고 보고 들은 바를 현실로 받아들인다. 반면 헬렌 켈러는 외부 현실에 관한 그녀의 암도 하나의 표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무 한 그루의 껍질을 만지면서 그녀가 떠올리는 모습은 꿈속의 참나무와 똑같이 현실적이라면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면 비현실적이다. 둘 다 나무에 대한 그녀의 지식에 기초하여 구성한 결과물이다. 시력이 온전한 사람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영국의 인지심리학자 크리스 프리스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 지각은 현실에 부합하는 환상이다. 헬렌 켈러는 만져보고 타인의 설명을 듣는 우회로를 거쳐야 했지만 비맹인은 망막과 시각적 기억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맹인과 비맹인을 막론하고 우리가 꿈꿀 때 하는 일은 결국 세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콜롬비아 출신의 선도적인 뇌과학자 로돌포 지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깨어있음이란 감각이 정한 틀 안에서 작동하는 꿈 같은 상태일 따름이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주로 반응한다고 전제했다. 반면 지나스는 뇌를 열린 시스템이 아니라 닫힌 시스템으로 보았다. 큰 창을 갖춘 유리 궁전이 아니라 바깥을 엿보는 구멍이 뚫린 창으로 본다는 말이다. 지나스는 의식적인 경험이 시상과 대뇌 피질의 상호작용으로 그것도 대체로 빗장이 잠긴 내면 세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시상, 피질 고리들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선잠 광경을 보게 해준다. 광경은 시상과 시신경 사이의 연결이 이미 끊어졌는데도 발생한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감각 정보가 시상에 도달하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광경은 뇌 자체에서 발생한다. 눈에서 오는 신호는 단지 흥분제에 구실만 한다. 꿈은 깨어있는 삶의 왜곡된 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꿈은 뇌가 감각의 연속적인 점화에서 벗어나자마자 어떤 표상을 산출하는지 보여준다. 꿈은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놀이다. 꿈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구성한 현실 속을 돌아다닌다. 깨어난 뒤에 외부 세계에서 그 현실을 추구한다. 우리가 오래전에 꿈속에서 본 듯한 장소에 가고 또 그런 장면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